자, 기초이론과정 16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금융론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가져오신 프린트물 16페이지 하단 보시면 126번이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정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된 금리는 어때? 고정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여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하여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비교해 봅시다.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4%가 되었어요. 4%인데 약정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약정금리는 쉽게 표현하면 대출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니까 대출 시점에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연 5% 이렇게 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5%는 대출금리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약정금리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약정금리는 약정된 즉 약속된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약정금리 이런 표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다. 대출시점에 대출금리는 어때? 5%. 약정금리 5%라는 이야기.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4%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시장금리가 약정금리가 더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고정금리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될 겁니다. 자, 누구 입장입니까? 차입자 입장이에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4%짜리로 대출 다시 이렇게 해서 5%짜리 이걸 때 갚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일명 어때? 우리끼리 하는 용어가 있죠? 뭡니까? 대출 갈아타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이런 표현은 안 나오겠지요. 이때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미리 갚아버린 데서 조기 상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뭐 중도 상환이다. 또는 만기 전 변제다. 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가장 널리 쓴 표현이 조기 상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기 상환은 미리 갚아버린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조기 상환이 이런 조건이 뭡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기 상환이 이런 조건은 뭡니까? 바로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약정금리 즉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질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약정금리가 더 낮아지니까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린 거 갚아버리자. 이걸 가려서 어때? 조기 상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이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조기 상환이 이루려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사실 조기 상환이 이루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때? 이제 이자 못 받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빌려주기 전까지는 이자 못 받아서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출은 조기 상환 위험을 역시 직접 부담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다. 너 조기 상환 해라 이거예요. 대신 수수료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조기 상환에 대한 또는 뭐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다.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고정금리 하에서 고정주택담보대출에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진 조건이 뭡니까? 바로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낮아질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6번 질문 한번 살펴봅시다. 126번. 조기 상환이다 소개되어 있죠?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중도 상환 또는 만기 전 변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지문 봅시다.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하여 약정금리가 낮아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금리보다 좀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낮아진다. 이때 차입자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기 상환을 요인이 생긴다. 이때 요인이 생긴다. 이거 뭡니까? 원인이 제공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조기 상환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자는 안정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조기 상환 수수료 이걸 부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조기 상환의 이런 조건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더 낮아질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7번으로 넘어갑니다. 127번은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미 설명은 다 드렸죠. 다 드렸는데 A처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변동금리는 뭘 얘기합니까?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된 대출금리가 차입자와 대출의 약속에서 변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이제 변동금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튼 변동의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요. 자, 대출자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을 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인플레형 즉 이자율 변동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상품이 바로 뭡니까? 변동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동의 상품이 있어서 상품에서 대출금리는 자,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대금리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대금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대금리라는 것은 금리를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자, 보세요. 대출금리를 우대해 준다는 이야기는 대출금리를 높인다는 뜻일까요? 낮춰준다는 뜻일까요? 낮춰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대출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우대금리 이 부분은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준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우대금리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리자는 이야기야. 그럼 우대금리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변동의 상품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준금리로는 시장의 실세금리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준금리로 3개월 만기에 CD 금리를 많이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3개월 만기에 CD 금리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때 CD라는 게 있습니다. CD는 양도성 예금증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처럼 CD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하나의 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금을 조달해서 발행한 증서가 되기 때문에 CD 금리는 결국 뭡니까? 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이처럼 CD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엔 은행들이 CD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 포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여서 얼마 전에는 은행들이 전체 조달한 자금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전체 조달한 이 부분 중에서 CD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 채 6%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6%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을 대표하는 금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여서 은행에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지수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코픽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픽스. 자, 영어 첫 글자 따르죠. Cost of Fund Index. 이래서 코픽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은행에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지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코픽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무엇 때문에 코픽스가 나오게 됐습니까? 바로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더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코픽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코픽스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연합회가 있습니다. 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산정해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 지수를 산정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 8개 은행이 있어요. 이 8개 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을 자금조달했던 비용을 어떻게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자금조달 비용을 제공을 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이를 가중평균에서 치수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코픽스 여기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고, 다음은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그리고 단기 코픽스처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여기는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국은행연합에서 매월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15일이에요. 15일 오후 3시에 발표하는데 15일이 영업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영업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 날 발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기준금리로 CD금리를 많이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떤 코픽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상품도 있겠고,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상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기는 CD금리라든지 코픽스 이 자체는 변동리 상품에서 대출금리로 활용됩니까? 기준금리로 활용됩니까? 그렇죠. 바로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말 바꾸기 현재 있죠. 코픽스는 변동의 상품에서 대출금리로 활용된다. OX, X 잘못된 거예요. 자, 코픽스는 변동리 상품에서 뭘 활용됩니까? 기준금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튼 기준금리로 과거에는 CD금리, 최근에는 코픽스 이걸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튼 기준금리는 결국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엄, 즉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 어떻게 전가시켰습니까? 먼저 이자율을 조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저당 잔액은 대출 잔액이라 했습니다. 조정함으로써 그래서 인플레이엄 이자율 변동액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자율 조정이 이루는 상품을 총칭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동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결국 변동리 상품 자체는 인플레이엄, 즉 이자율 변동액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어떻게 전가시킵니까?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전가시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자율 조정하는 게 바로 뭡니까? 기준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3개월 만기 CD금리를 활용했다면 결국 3개월마다 기준금리 이걸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개월 기준 6개월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6개월마다 기준금리를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1년 예를 들어서 1년이다. 우리 가정해 봅시다. 1년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 그럼 1년마다 기준금리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지요. 반영으로써 이처럼 이자율 조정 주기에 의해서 그래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기준금리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변동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자율 조정 주기 이 자체도 대출 당시에 차입자와 대출자 서로 약속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처럼 주택 담보출해지면서 여러 가지 또 위험적인 요인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추가로 받으려는 게 바로 가산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위험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산금리는 개별은행 자체 결정돼 한번 결정되면 대체로 가산금리는 고정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변동상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구조가 되겠는데 기준금리가 이자율 조정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상금리는 대체로 고정이 된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가 이자율 조정에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투합한 대출금리도 당연히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변동금리 상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변동의 상품도 기본적 골격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로 한번 보세요. 127번입니다. 127번이다 보시면 되는데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만약에 우대금리가 있다면 이때 우대금리 빼준다 그랬죠.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봅시다.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란 사전에 약정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자, 이 예를 보면 3개월이다. 또 6개월이다. 1년이다. 이처럼 사전에 약정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대출자는 인플레이엄 즉 이자율 변동액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변동이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참 대출자는 인플레이엄 이자율 변동액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변동 상품을 판매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가시킵니까? 바로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전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다음은 128번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128번은 자, 여기 있네요. 코픽스. 자, 이와 관련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지문 봅시다. 자,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문제점이더라. 그래서 코픽스가 도입되었다는 겁니다. 코픽스란 국내 8개 은행이라고 했지요. 8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업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금리 지수로서 주택담보대출에서 뭘로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이게 크게 동그라미 쳐서요. 참 실수하는 겁니다. 자, 코픽스는 뭘로 활용됩니까? 기준금리로 활용이 된다. 대출금리 아니라 그랬죠? 코픽스는 기준금리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시고요. 코픽스는 잔액기준 코픽스,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 단기 코픽스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괄호 보세요. 잔액기준과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는 원칙은 뭡니까? 매월 15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한다는 이야기예요. 오후 3시입니다. 그렇지만 자 15일이 영업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다음 영업일, 다음 영업일이죠.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27번, 128번 모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129번부터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받은 금액을 어떻게 갚아나가느냐 이런 문제겠죠.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봅시다.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보세요. 자,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원금은 만기 일상이니까 대출 기간 동안에는 또는 이자만 납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이자 내고 만기가 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경우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받으시고 지금 내가 매 월마다 이자만 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원금 만기 일상 방식이다. 그래서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금 만기 일상 방식이다. 자, 이는 원금은 만기 일시에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 동안에는 뭐만 이자만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자만 내겠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분할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 상환 방식이다라는 게 있는데 이때 분할 상환 방식은 분할해서 상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분할 상환합니까? 바로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대출 기간 동안이다. 따라서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뿐만이 아니라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참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이 이루어질 때는 만개되면 원금은 어때? 전액 상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사망식은 대출 기간 동안 어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금 만기 일사망식이다. 또 분할 사망식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어때? 이자는 항상 뭘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바로 이자는 저당 잔액을 기준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자는 저당 잔액을 기준해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저당 잔액이다. 그럼 자 보세요. 쉽게 이 생각하세요. 내가 저당받고 대출받고 남아있는 금액이다. 그야죠. 그래서 저당 잔액은 대출 잔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이자는 항상 뭘 기준으로 저당 잔액, 대출 잔액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원금 만기일사망식이다. 이런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만개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 구조만 잘 이해하시고 분할 사망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할 사망식도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묻는 건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이제 여기 보세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라는 게 있고, 다음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최증식 또는 점증식 상환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할 사망식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묻고 있는 상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원금, 균등, 분할 사망식이다. 원리금, 균등, 분할 사망식이다. 최증식 또는 점증식 사망식이다. 모두가 어디 합니까? 분할 사망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는 원금, 균등, 원리금 등 최증식 모두가 대출 기간 또는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로 살펴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당연히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런데 앞부분 보세요. 뭐가 균등합니까? 원금이 균등하다. 그 이야기예요. 원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보세요.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데 이때 원금 상환액 이게 어떻습니까? 균등하다. 매 기마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때 먼저 원금 상환액은 매 기마다 균등하다 할 수 있겠지요. 매 기마다 균등하다. 그럼 이때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출금 있겠죠? 대출금 이걸 몇 번에서 나누어내느냐. 납입 횟수로 나눠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대출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버리면 원금 상환액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제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받습니다. 그래서 1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납입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월마다 납입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매년마다 납입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가정해보자. 그럼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식이라면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지요. 1억을 납입 횟수로 나눠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억을 납입 횟수로 나눠버리자. 납입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만기는 20년이죠. 20년인데 매년마다 상환은 조건이기 때문에 총 몇 번 내는 겁니까? 20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억을 2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500만 원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결국 20년 동안 매년마다 원금 상환은 어떻습니까? 500만 원으로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매 기마다
매기마다 균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어떤 이제 이자도 지불해야 되겠죠? 자, 이자 지불액입니다. 자, 이자 지불액이다 할 수 있는데, 자, 이자는 항상 뭘 기준으로 계산한다 했습니까?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했지요. 대출 잔액이다 할 수 있네요. 자, 그럼 보세요. 비록 이 사람이니까 매년마다 5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이지만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저당 잔액, 대출 잔액은 후기로 갈수록 어때?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후기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럼 어때? 처음 저당 잔액이, 대출 잔액이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자 지불액 역시 후기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에 있다는 이야기. 이 둘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 배우신가? 우리 배웠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뭐랍니까? 원리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리금. 자, 원리금. 자, 상환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저당 지불액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원리금 상환액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저당 지불액은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당 받고 지불하는 금액이다. 그럼 저당 받고 지불하는 금액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원금과 이자가 있다. 왜? 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원과 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지불은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원금 상환액은 매 기마다 균등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자, 이 예를 보니까 매년마다 어때? 500만 원씩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자 지불액이 후기로서 어때? 감소하는 구조라 그랬지요. 따라서 원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도 후기로서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원금 상환은 매기마다 똑같은데 이자가 어때? 줄어들기 때문에 둘 합한 금액도 당연히 줄어든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역시 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앞부분 보세요. 원리금이 균등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균등합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건 원금이 균등하다 그랬죠? 여기는 뭡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라는 겁니다. 원리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부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원금 균등은 자, 원금이 균등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때? 우리가 원금 상환액 그리고 어때? 이자 지불액 합해서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반면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합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구하자?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은 다른 말로 어때? 우리가 저당 지불액이다 표현했죠. 원리금 상환액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매 기마다 균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기마다 균등하다. 그럼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올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투자하는 편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원리금 균등에 의해서 대출을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낼 것인가? 상환액 이걸 구할 때 활용하는 자본 환원 기수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저당상수다라는 겁니다. 저당상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드렸죠. 내가 현재 대출 받고 즉 저당 받고 자, 매기마다 얼마씩 갚으니까 상환액 이걸 구할 때 활용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저당상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당상수는 어때? 현재 가치와 관련된다. 뭘 구할 때? 자,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할 때 활용되는 자본환원 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출금이 있다. 지금 대출금의 조건에 맞는 저당상수를 곱해버리면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걸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여러분들께서는 기초 과정이니까 원리금 균등에 의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고자 한다. 이땐 뭘 활용한다? 저당상수 이걸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출 금액에 저당상수를 곱하면
그 보면 매기마다 얼마씩 상환, 갚아놔야 될지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시다. 자,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마다 균등하다 그랬어요. 균등하다. 그럼 이 어떤 원리금 상환액,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처럼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리금 상환액,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바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후기 관계없이 자, 원리금 균등한다면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 그렇지만 이 원리금 상환액 여기에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때?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 자, 그럼 우리가 이래서 해봅시다. 대출 초기입니다. 대출 초기에는요. 초기에는 어때? 저당 잔액이 많이 남아 있겠지요. 저당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원리금 상환액 이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가 차지하면 말수록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때? 적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자, 원금이 상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상이 이루어지니까 후기로서 저당 잔액은 어때? 감소했느냐. 그럼 참 저당 잔액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후기로 할수록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줄어들면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할 수 있겠죠. 늘어난다. 물론 둘 합한 금액은 어때?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데 이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시기에 따라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초기는 자,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이자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이자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후기로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되겠고 이자 지불액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자 지불액이 감소한 만큼 어때?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겠죠. 왜? 둘 합한 금액 몇만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원리금 균등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도 잘 비교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이걸 지문을 잘 보시고 다음은 원금 상환액이냐 원리금 상환액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자, 원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이 매 기마다 어때? 균등하다 그랬습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 후기로서 감소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반면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매 기마다 균등하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원금 상환액은 어때? 후기로 할수록 어때?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잘 비교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사실은 이제 자, 원금 균등 이 상품일 때 초기에 자,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걸 낮춰준 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근데 이도 때 많다라는 거 더 낮춰준 게 바로 뭡니까? 최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정식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는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초기는 원리금 상환액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이 후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증식을 다른 말로 뭡니까? 점증식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는 원리금 상환액 즉 저당 지불액을 훨씬 더 낮춰준 상품이에요. 그렇지만 후기로 할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어때? 점차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하튼 최정식은 누가 선호할 것인가? 지금은 소득수익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때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젊은 신혼부부다. 사회 초년생이다. 이 같은 경우 지금은 소득이 낮지만 앞으로 소득 증가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 그럼 지금 적게 내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더 많이 내겠다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적합하다 할 수 있겠네요. 또 매출 증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지금은 매출이 적기 때문에 조금
매출이 증가하면 더 많이 내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이라든지 매출 증가 예상되는 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이 바로 뭐가 된 겁니까? 최저임식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표 상품 세 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원금 균등, 다음 원리 균등, 최저임식 또는 점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프린터블 129번부터 소개된 내용이에요. 자, 129번 한번 살펴봅시다. 주택담보출의 상환 방식이다. 크게 우리 두 가지 하겠죠. 첫 번째 보세요. 주택담보출의 상환 방식에는 원금 만기 일상 방식과 분할 상환 방식 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원금 만기 일상 방식은 대출 원금이 만기에 일시에 상환된다는 이야기지요. 원금은 만기 일시에 상환된다. 따라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어때? 이자만 지불한다는 겁니다. 자, 분할 상환식은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을 어때? 분할해서 상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과 이자를 어때? 지불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금 만기 상환식은 구조만 잘리었죠. 대출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만기 어때?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0번입니다. 130번은 여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봅시다.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원금이 균등 방식이다. 자,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이 어때? 매기마다 균등하다. 그래서 원금 상환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대출 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자는 뭘 기준으로? 저당 잔액, 즉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으로 후기로서 어때? 감소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 즉 저당 지불액 역시 어때? 후기로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특히 이 내용을 잘 기하세요. 원금 균등이다. 이 상품의 자, 원리금 상환액은 후기로서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맨 뒤쯤에 나왔죠?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은 후기로서 어때? 감소한다. 여기에 동안에 크게 쳐주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1번입니다. 131번은 원리금 균등이다. 이 상품이 되겠어요.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균등한 방식이다. 자, 원리금 상환액이 매 기마다 어때? 균등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지불했는데 어떻게 구한다했습니까? 바로 대출금의 저당상수를 곱해준다는 겁니다. 저당상수를 곱해준다. 결국 자, 원리금 균등에서 내가 대출을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올 것인가? 상환액 이를 구할 때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입니다. 따라서 원리금 균등은 대출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는 겁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식이죠. 원과 이자를 어때? 납입하겠죠. 이체 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어때? 원리금 이자차 매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기마다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게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후기랄수록 대출 기간 동안 매기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에서 원금 상환은 증가하고, 자, 그리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어때? 증가한다. 그 이야기지요. 증가한다. 이자 지불액은 어때? 감소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원리금 균등에 의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 원리금 상환액 이 중에서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후기로서 어때? 증가한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금 상환액은 후기로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동안을 크게 쳐놓으세요. 자, 후기로서 대출 기간 동안 매기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은 어때? 증가한다. 자, 원금 상환액은 증가한다. 여기에 크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2번 봅시다. 132번은 최정식 또는 점정식 상환 방식이다. 이 상품인데 대출 초기는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 및 원리금 균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는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후기로서 점차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점정식 상환 방식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 소득이 예상되는
개인이나 매출 증가 예상되는 기업에게 어때? 적합한 대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호 방식 다 설명드렸어요. 관련된 예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가서 옳은 것은 기억본 봅시다. 자,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초기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초기는 원리금 상환이 아주 낮은 수익하나 후기로서 점차 증가한다. 벌써 답 나왔네요. 뭡니까? 최정식 또는 점정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점 보세요. 장래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가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이다. 결국 뭡니까? 최정식이다 또는 점정식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니은 한번 봅시다. 자,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다는 답 나왔네. 원리금 자, 상환액이 매 기마다 동일하다. 이건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할 수 있겠지요. 예, 답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지금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어떻습니까? 상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할 수 있겠지요. 결국 니은번 B 방식이다. 이건 원리금 균등이 되겠지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A 기억번 A는 뭡니까? 최정식 또는 점정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는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프린트물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자 133번이네요. LTV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처럼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어떤 이제 5억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내가 5억 대출을 받고자 해서 은행은 떡석 5억 대출할까요? 아니겠지요. 과연 얼마만큼 대출 해주시가 한도를 심사한다는 겁니다. 심사한다. 그래서 어때? 최대 대출 가능액을 결정할 거는 이야기야. 이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대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주거용 부동산이다. 즉 주택담보대출이죠. 이때는 LTV 그리고 DTI 뭐 등을 심사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말씀했지만 LTV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DTI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TV, DTI 를 통해서 자,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가 LTV, DTI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 가정합시다. 그다음에 자, LTV 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겠죠. 또 DTI 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것을 최대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LTV를 기준해서 대출 가능액 산정가 3억입니다. DTI 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 산정가 2억 5천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최대 대출 가능액을 얼마라고 했으니까 2억 5천 한다. 일반적으로 둘 중에 낮은 걸 기준한다는 이야기야. 왜? 은행도 대출에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더 낮은 걸 기준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LTV, DTI 두 가지 조건인데 둘 모두를 충족시킨다.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럼 둘 모두를 충족시킨다는 이야기는 결국 높은 금액,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도가 얼마입니까? 최대 대출 가능액이 2억 5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2억 5천 이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이제 2억 대출 받고자 한다. 그럼 2억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2억 6천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2억 6천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까지? 2억 5천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자, 상업용 부동산이다. 이때 역시 상업용은 LTV 그리고 DCR 이를 주로 이제 활용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LTV는 역시 부동산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 DCR이라는 게 있어요. DCR 잠시 설명드리지만 DCR은 순영업소득을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LTV,
DCR 우리 두 가지만 적용을 가진다면 LTV를 기준해서 대출 가능액 산정하겠지요. 다음 DCR 기준해서 대출 가능액 산정합니다. 그럼 이 중에 높은 거 낮은 걸 최대 한도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거용이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이 같은 경우에는 LTV, DTI1 많이 활용하고요. 상업용 부동산이다. 상가건물, 오피스 빌딩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LTV 그리고 DCR 1통해서 대출 심사를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좀 더 구체로 하나씩 용어전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TV입니다. 자, LTV는 저희들이 투자론 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LTV는 영어 철자다는 거죠. L 이거 뭡니까? 론, 돈 빌린다라는 거죠. 투, 다음 자, value 되겠죠.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참 LTV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 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대출 비율이다. 다음은 저당 비율이다. 융자 비율이다. 이런 겁니다. 다음은 담보 인정 비율이다. 좀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편에서는 대부 비율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금융론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LTV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도 표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LTV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LTV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LTV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용자금, 즉 대출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용자금, 대출금의 비율이다. 그럼 일통에서 우리는 결국 뭘 산정해보자는 이야기야. 바로 여기에 있는 용자금, 즉 대출금을 산정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용자금, 즉 대출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자, 대출금, 즉 용자금은 어떻게 산합니까? 양변에 부동산 가치를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LTV 여기에 부동산 가치를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때 주어진 조건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담보부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문의 시장 가치 여기를 부동 가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이처럼 LTV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요령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앞으로 계산 문제도 예제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식을 다 적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령을 잘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출금은 LTV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은 어떻게 쓰니까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동산 가치가 5억이란 이야기예요. 5억이다. 부동산 가치가 5억입니다. 5억인데 LTV 50%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LTV 50% 적용되면 대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5억에 50%니까 어때? 2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부동산 가치는 5억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LTV 비율이 60% 상향 조정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상향 조정되면 이제 대출 가능은 얼마 됩니까? 5억에 60%니까 어떻습니까? 3억이 되겠죠? 3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래도 LTV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면 그만큼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LTV 비율이 상향 조정돼서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의 수요는 주택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LTV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LTV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은 어떻게 산다?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만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다음은 자, DTI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DTI 2분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DTI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도 영어 첫 글자 따놓은 겁니다. 그런데 D는 뭡니까? 뎁, 부채라는 거예요. 부채. to. I는 뭡니까? 인컴,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TI는 총 부채,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또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데 과거에는 우리 시험에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생각하시고, 이는 뭡니까?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된다. 이때 소득에도 연소득 있고 월소득 있겠죠? 일반적으로 연소득을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DTI는 이렇게 변되겠네요. DTI는 연소득에 대한 연소득에 대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변되는 겁니다. 연소득에 대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프린트문에는 다 넣어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약칭으로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자,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DTI는 뭘 기준으로?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먼저 구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 DTI 1통에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했죠. 1, 2에서는 뭘 먼저 구할 것인가? 먼저 여기는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걸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변에 연소득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나가서 DTI 곱하기 연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소득 기준이 됐죠? 그럼 DTI 곱하기 연소득. 자, 이렇게 하면 자,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정이 된다. 그럼 이때 이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 혜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받고자 한다. 이때 당해 주택담보대출이 있겠죠. 처음 당해 또는 해당 주택 담보대출이다. 참 당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혜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기 전에 사업자 명목이다. 뭐 이 같은 이유에서 또 대출받아서 쓴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흔히 기타 부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기타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만 고려하는 겁니다. 기타 부채에서는 연간 이자 상환액이다. 그래서 이자만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보세요. 당해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분에서는 어떤지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다. 자, 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지요. 그렇지만 기타 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이자 상환이다. 이자만 고려한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게 바로 뭡니까?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DTI의 연소득을 곱해주면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에 따르면 이걸 빼주면 당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하게 된다. 뭐 사실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당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했습니다. 그럼 이 값을 저당상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나눠주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TI 1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출금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 값이 있죠? 당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자 보세요. 당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자 약식으로 주담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당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산정을 해내고 저당상수 주어지면 이 저당상수로 무조건 나눠주면
나눠주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DTI 통해서 우리가 대출 가능액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산 문제를 많이 풀고 또 설명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맺게 돼간다 생각하시고, 자, 요령을 잘 익히자는 이야기예요. 익히자. 자, 우리가 이제 1단계 뭡니까? 자, 연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 가능액 산정하기 위한 1단계가 뭡니까? 무조건 DTI 비율에 연소득을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곱한다. 그럼 이때 나온 금액이겠지요. 2단계 뭡니까? 이 나온 금액에서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세는 이걸 무조건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그럼 어때? 이 값이 되겠지요. 이 값이 되겠다. 그리고 3단계가 뭡니까? 이 값에다가 저당상수 줘주면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LTV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는 어때?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 곱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곱해주면 된다. 다음 이제 DTI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우리 순서를 잘 잡자 그랬습니다. 먼저 1단계가 뭡니까? 무조건 연소득의 DTI 비율 곱해준다. 그럼 나온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2단계 뭡니까? 여기에서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세는 이걸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2단계고, 그럼 3단계 뭡니까? 이제 이 값이 결정이 됐겠죠? 그래서 저당상수 나와 있으면 무조건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요령을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연소득이 1억이다. 연소득이 1억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연소득은 1억이란 이야기예요. 자, 1억인데, 자, 연소득은 1억인데 TTI 30%가 적용이 된다. 가정합시다. 그럼 자, 무조건 곱해주는 게 1단계라 그랬지요. 그럼 자, 이때 4년 금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나오겠죠. 이 3천만 원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성이 된다. 어때? 당해 주택담보채 따른 연간 원리금 산업과 기타 부채 연간 이자산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때 기타 부채 따른 연간 이자산이 어때? 1천만 원 있다고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3천만 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플러스 어때? 1천만 원이다. 알 수 있겠죠. 이때 2천만 원 이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무조건 자, 연소득의 DTI 비율 곱해준 게 1단계를 했죠. 곱해주니까 3천만 원. 여기서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산 있으면 이걸 빼준 게 2단계였어요. 그럼 3천에서 1천만 원 이걸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2천만 원이 나오지요. 2천만 원 나온다. 그럼 이때 저당상수가 예를 들어서 저당상수가 0.1이다 가정하자는 이야기. 그럼 2천만 원 나누기 0.1 하면 얼마 됩니까? 2억이 되겠다. 이래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 어때? 요령만 익히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생각합시다. 자, 연소득은 1억으로 동일합니다. 1억으로 동일한데 이제 DTI 비율이 상향 조정돼서 40%가 된다는 이야기야. 40%. 그럼 이때는 자, 무조건 자, 연소득의 DTI 비율 곱하는 게 1단계였죠.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다. 이런 두 가지 구성되는데 그런데 자, 4천만 원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2단계 뭡니까?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산 있으면 무조건 빼준다는 이야기. 자, 1천만 원 있다 가정합시다. 그럼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3천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천만 원 이걸 구하는 게 2단계였어요. 2단계. 그럼 자, 3단계는 뭡니까? 자, 3천만 원 이걸 구했으면 저당상수로 무조건 나눠준다. 그럼 0.1이다 가져간다면 얼마가 됩니까? 3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3천 나누기 0.1이니까 3억이 되겠지요. 그래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대로 보니까 어때요? 이처럼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어때요? 참 DTI 비율이 30%에서 40% 상향 조정되니까 그만 그때 대출을 어때? 더 많이 받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때?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 부동산 또는 뭐 주택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자, LTV, DTI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부동산의 수요, 즉 주택 수요 증가한다. 왜?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부동산 수요 또는 주택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프린트물 133번 그리고 134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프린트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33번입니다. 자, LTV죠. 자, LTV는 자, 우리말로 어때? 대부 비율.
LTV 비율, 대출 비율, 다음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자, 박스를 보세요. LTV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 융자금, 대출금 산정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봅시다. LTV란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지요. LTV는 담보부산의 시장 가치를 중심으로, 즉 부동산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금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LTV가 높은 높을수록 부동산 수요, 즉 주택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4번이에요. 134번은 DTI다 소개되는데, DTI는 우리말로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상환비율 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표현을 쓰겠죠. 뭐 최근엔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DTI는 어떻게 산납니까? 우리 연소득이 나면 연소득에 대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를 통해서 먼저 뭘 구한다? 이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무조건 연소득의 DTI 비율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은 두 가지로 써냈죠. 당해 주택담보주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을 합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원리금 상환 이걸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에서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을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게 2단계가 되겠지요. 그럼 자, 당해 주택담보주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 이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어때? 대출금 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령만 잘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DTI란 연소득에 대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의 비율이다라는 거죠. 이런 DTI는 차입자의 뭘 기준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금을 결정 기준이다. 그래서 DTI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택수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여튼 LTV나 DTI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게 된다. 이래서 주택수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34번 DTI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5번부터 계속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